아무도 몰랐습니다. 한양 바닥을 떨게 하던 그 호랑이 마님이 19살 며느리 앞에서 뒷목을 잡고 주저앉게 될 줄을 말입니다. 한양 북촌 소슬대문이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어느 사대부가의 새벽이었지요. 안주인 큰마님이 헛기침 한 번 하면 사랑채의 가끈이 흔들리고 곳간 자물쇠가 한 번 덜컹이면 행랑아범 집신이 얼어붙던 사대부가의 어느 집. 한양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호랑이 굴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아침, 호랑이 굴에 평생 한 번도 들리지 않던 불호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 혼례를 치른 아들 내외가 해가 중천에 뜨도록 문안 인사를 올리러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잠시 후 안방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뒤늦게 들어선 새며느리는 머리를 조아리기는커녕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보태었습니다. 어머님, 첫날 밤이 어찌나 고단하던지요. 그 한마디에 눈매가 매서웠던 큰마님이 뒷목을 잡고 휘청였습니다. 사랑채에서 그 소식을 전해들은 새신랑은 책상 밑에서 식은땀을 흘렸고 부엌의 어멈들은 입을 틀어막은 채 솥뒤로 숨어 어깨를 들썩였답니다. 이 한 장면이 한양 북촌의 김대감 가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만 해도 알지 못했지요. 호랑이 굴에 들이닥친 한 줄기 햇살이 어떻게 가문을 살렸는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놓아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조 임금이 보위에 오른 지 10수년이 흐른 무렵 한양 북촌 안국방이라는 동네에는 소슬대문 하나가 다른 어느 집보다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한양 사람들이 김대감댁이라 부르던 그 집은 작고한 전 호조참판 김대감의 가문으로 도성 안에서 손꼽히는 세도가였지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안방 호롱불이 켜지고 묘시면 어김없이 큰마님 조양순의 호령이 안채를 흔드는 집이었습니다. 마당 빗자루질 소리와 부엌 속 끓는 소리가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고 행랑아범의 집신 끄는 소리조차 정해진 박자를 따랐다 합니다. 그러니 한양 사람들이 이 집을 두고 호랑이 굴이라 수군거린 것도 무리가 아니었지요. 흉년이 2해 거듭되어 도성 변두리 백성들이 보리밥한 사발에도 굽실거리던 그 시절 김대감댁 곳간만큼은 자물쇠가 풀린 적이 없다는 말이 한양 팔도에 자자했답니다. 그러나 호랑이 굴의 안주인에게도 남모를 근심이 있었으니 바로 외아들의 혼사였습니다. 큰마님의 악명 높은 소문 때문에 한양의 어느 명문가도 딸을 김대감댁으로 보내려 하지 않았고 외아들 김주하는 21살이 되도록 짝을 정하지 못한 채 성균관 책방에만 코를 박고 있었지요. 큰마님은 결국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강진 땅 유진사댁에 사람을 보내 어릴 적 병약하여 혼기를 놓친 막내딸 유정애를 며느리감으로 청했습니다. 이후 비단가마에 실려 한양에 올라온 유정애는 칼바람이 뼛속을 파고드는 늦가을 저녁 혼례를 치르고 김대감댁 며느리가 되었지요. 그날 밤 신방에서는 새신랑이 책장을 넘기는 사각사각 소리만 한참을 이어지더니 마침내 새색시 정애가 한 번 한숨을 쉬고는 먼저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신방의 호롱불이 깜빡 흔들리다 이내 꺼졌고 다른 집 신방보다 한참 일찍 어둠이 내려앉았더랍니다. 신방의 호롱불이 꺼지고 깊은 밤을 지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안방에 들어 문안 인사를 올려야 할 새며느리가 해가 중천에 뜨도록 기척이 없자 안채에는 잿빛 정적이 깔렸지요. 큰마님 조양순의 불호령이 마침내 안방 문을 박차고 나왔을 때 새색시 정에는
뒤늦게 치맛자락을 매만지며 들어서서는 살구빛 얼굴 가득 봄눈 녹듯이 웃었습니다. 어머님, 첫날 밤이 어찌나 고단하던지요. 그 한마디에 큰마님의 뒷목이 뻣뻣이 굳었고 사랑채의 새신랑은 책상 밑에서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그날 아침 대문 밖 담장 너머로 행색이 묘한 보찜장수 하나가 곳간 쪽을 흘끔거리며 지나갔습니다.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낯선 사내였으나 그때는 누구도 그 보찜장수의 걸음을 눈여겨보지 않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큰마님은 본격적인 며느리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걸음걸이 말씨, 바느질, 인사법까지 사사건건 통제하려 들었지요. 그러나 며느리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느질을 시키니 비단 부채를 펼쳐들고 건무 흉내를 내며 안채 마당을 빙글빙글 돌았고 곳간 살림을 맡기니 사흘 만에 치부책 한 권을 통째로 새로 만들어 와서는 작고한 시아버지 시절부터 세고 있던 곡식 2섬과 비단 한 필의 누락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큰마님은 어이가 없어 뒷목을 잡으면서도 소매자락 안쪽에서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날 밤 작은마님은 사랑채 마루 앞까지 걸어가 서방님을 가만히 불러내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일찍 주무십시오. 새신랑은 처음으로 책장을 덮고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새벽 부엌 한 구석에서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누군가의 이름을 가만히 읊조리는 박씨 어멈이 있었습니다. 김대감 댁에서 10수년째 부엌을 맡고 있는 60줄의 어멈으로 작고한 큰대감의 도움으로 이 집에 들어와 한 식구가 된 사람이었지요. 우연히 부엌에 들른 새며느리 작은마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멈, 누구를 위해 빚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박씨 어멈은 눈물 그렁한 눈을 들어 이대 큰대감님께 진 은혜를 못 갚고 가는 게 한이지요 하고 답했답니다. 작은마님은 부엌 문턱에 서서 어멈의 구분 등을 바라보았고 마당 한켠의 호롱불은 새벽바람에 한번 일렁이다가 다시 잦아들었습니다. 박씨 어멈의 정한수 기도를 본 그날부터 작은마님의 마음 한켠에는 이 집안에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살려야 할 사람이 따로 있었지요. 사랑채에서 책만 끌어안고 시들시들 말라가는 새신랑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두어 달 앞두고 밥술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서방님을 본 작은마님은 그날 저녁 큰마님의 눈을 피해 서방님의 도포 자락을 가만히 잡아 끌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책을 잠시 덮으시지요. 운종과 야시장에 호롱불이 줄줄이 켜진 저녁 두 사람은 처음 대문 밖으로 나란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새신랑은 살얼음판 걷듯 떨면서도 아내가 권하는 탁주한 사발과 파전을 한 입에 물어보았고 그 달콤함에 어깨가 한번 들썩였지요. 부인, 내 평생 어머님 그늘 밖에서 이런 것을 맛본 적이 없소. 그 말에 작은마님은 환한 얼굴로 웃으며 서방님의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같은 시각 안채에서는 큰마님이 사랑채 등불이 꺼진 것을 보고 한참을 노려보더니 다음날 안채 어멈에게 아들 부부의 야행을 잡아낼 사람을 따로 두라 일러두었습니다. 운종가 야행 다음날 아침 부엌 어멈 박씨가 작은마님을 부엌 뒤뜰로 가만히 불렀습니다. 어멈의 손에는 색이 누렇게 바랜 장부 한 권이 들려 있었지요. 작은마님, 이대꽃간에 누군가가 가짜 차용증을 흘리고 다닌다는 흉흉한 풍문이 사대문 안에 떠돈다고 들었습니다. 박씨 어멈은 떨리는 목소리로 10수년 전 자신의 오라비가 누명을 쓰고 한양 바닥에서 쫓겨났던 옛일을 짧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자신의 오라비를 모함한 사람이 다름 아닌 그 시절의 좌의정, 박노현 대감이었습니다. 작고한 큰대감께서 그 사실을 알고 박씨 어멈을 집으로 거두어 주신 까닭에 오늘까지 이 집밥을 먹는 것이라며 어멈은 굽은 어깨를 한 번 더 굽혔습니다. 박노현. 그 세 글자가 작은마님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지요. 어멈, 그 이름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마시오. 내가 알아서 살피겠소. 작은마님은 어멈의 거친 손을 한 번 꼭 쥐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안방의 큰마님은 문갑 깊숙이 묻어두었던 지아비의 유서 한 통을 오랜만에 꺼내 펼쳐놓고는 비단 소매자락으로 눈가를 가만히 눌렀습니다. 그 유서의 마지막 줄에 적혀있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그때는 큰마님 자신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였더랍니다. 박씨 어멈의 귀띔이 채 가시지 않은 채로 여러 날이 흐른 어느 아침 김대감 댁 대문 앞에 낯선 보찜 장수 하나가 들이닥쳤습니다. 이 댁 작고하신 큰대감께서 진빚 1000냥을 갚으시오. 보찜 장수가 들이민 것은 먹이 번진 차용증 한 장이었지요. 큰마님은 노기를 누르며 우리 집안에 그런 빚은 없네 하고 일축했으나 사흘 새 같은 일이 3번이나 거듭되자 안채에까지 흉흉한 소문이 번졌습니다. 작은마님은 박씨 어멈의 귀띔을 떠올리며 차용증의 먹빚과 종이결을 조용히 살피기 시작했고 새신랑은 처음으로 사랑채 마루에 서서 보찜 장수를 향해 어깨를 펴보였습니다. 이 집의 빚은 사랑채에서 응대할 일이요. 안채로는 한 발도 들이지 마시오. 작은마님은 마루 끝에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른 입술을 한번 깨물고는 안방에 큰마님께 들어가 짧게 아였지요. 어머님, 이 며느리가 곡간 장책을 한 번 더 살펴봐도 좋겠습니까? 큰마님은 매서운 눈으로 작은마님을 한참 바라보더니 마침내 곡간 열쇠 한 묶음을 며느리 쪽으로 슬며시 밀어주었습니다. 곡간 열쇠를 손에 쥔 작은마님은 박씨 어멈과 함께 곡간 깊숙이 들어가 한나절을 보냈습니다. 묵은 먼지가 자욱한 장책더미 사이에서 작은마님은 마침내 가짜 차용증의 배후를 짚어냈지요. 한양 외곽에 칩거 중이라던 전 좌의정 박노현,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그 노대신이 바로 모든 일을 꾸민 장본인이었습니다. 10수년 전 작고한 큰대감의 탄핵으로 좌의정 자리에서 쫓겨난 그 노대신은 사적 원한과 탐욕을 품고 이 집안을 노려왔던 것입니다. 박씨 어멈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 가지 무서운 풍문을 보탰지요. 작은마님, 사대문 안 저작거리에서 들리는 풍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노현 대감 쪽 사람이 우리 서방님의 과거 시험 답안에까지 손을 뻗칠 작정이라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작은마님의 얼굴에서 잠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사랑채 마루 앞에 선 작은마님은 새신랑의 도포 자락을 가만히 잡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번엔 우리가 호랑이가 되어야 합니다. 새신랑은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마주잡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같은 시각 안방의 큰마님은 가슴께를 누르며 비단 옷고름을 가만히 매만졌으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화기를 끝내 다스리지 못해 호롱불 아래에서 한참을 휘청였더랍니다. 박노현이라는 이름이 부부의 가슴에 새겨진 그날 밤, 두 사람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마음을 터놓았습니다. 호롱불 그 흐름이 정막을 깨고 가만히 흔들리는 가운데 새신랑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부인, 내 어릴 적부터 어머님 호령 한 번에 숨이 막혀 살아왔소. 책장만이 내 유일한 헛간이었지. 작은마님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의 친정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 몸이 어찌나 약했는지 친정 부모님이 그저 살아만 있어다오 하셨답니다. 그러니 이 부족한 며느리가 안채에서 큰마님을 뒷목 잡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은 가만히 마주보며 한 번씩 웃었고 호롱불 아래 그림자 둘이 비단결처럼 포개졌습니다. 부인, 임자가 있어 내 이제 두렵지 않소. 같은 시각 안방의 큰마님은 가슴께를 누르며 사시나무 떨듯 잠깐 휘청였으나 다른 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마른 입술을 깨물고 무명 이불 위에 똑바로 누웠습니다. 머리맡 소반 위에 맑은 물 한 그릇이 새벽바람에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부부가 서로에게 마음을 내어준 다음 날 아침, 안채에서 끝내 무거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벽에 안방에서 큰마님이 정한수 그릇을 엎으며 자리에 쓰러진 것입니다. 오랜 화병과 박노연 일파의 압박, 그리고 가짜 차용증의 충격이 한꺼번에 덮친 까닭이었지요. 의식이 가물거리는 와중에도 큰마님은 마른 입술을 떨며 가문의 채통을 지켜야 한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박씨 어멈이 황급히 안방 문턱을 넘어들어와 작은마님께 큰일이 났다고 아뢰었지요. 작은마님 큰일 났습니다. 큰마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같은 시각 박노연 일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매수한 한성부 판윤을 움직였습니다. 바로 김대감 집을 압류하라는 명이 떨어졌다는 풍문이 한양 사대문 안에 빠르게 번졌지요. 안채 마당 한복판에서 작은마님이 치맛자락을 걷어올리며 짧게 외쳤습니다. 박씨 어멈은 해민서로 가서 약방문을 받아오시오. 그리고 서방님은 사랑채 문을 걸어 잠그세요. 새신랑은 어머니라는 외마디를 상체 마루에서 외치며 안채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가 아내의 한마디에 다시 사랑채 문을 굳게 잠그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호랑이 굴의 문이 안팎으로 닫히던 그날 아침, 한양 북촌의 하늘에는 매서운 바람이 한번 크게 휘몰아쳤더랍니다. 큰마님이 자리에 쓰러진 그날 밤, 작은마님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머리맡에 있는 곡간 열쇠 꾸러미를 직접 건네받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잠시 곡간을 살피겠습니다. 큰마님은 흐릿한 눈으로 며느리를 한참 바라보더니 마른 입술을 한번 달싹이고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잠시 후 작은마님은 박씨 어멈과 호롱불 하나를 들고 곡간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묵은 비단 보따리 아래 잠겨있던 작고한 큰대감의 진짜 장책 한 권과 빛바랜 증서 한 묶음이 모습을 드러내었지요. 장책을 펼쳐본 작은마님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김대감이 박노현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박노현이 작고한 김대감에게 갚지 못한 큰 빚 1000냥이 그곳에 또렷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십수년 전 박면의 모함으로 쫓겨났다던 박씨 어멈의 오라비 이름도 그 장책 한 귀퉁이에 작게 남아 있었지요. 박씨 어멈은 떨리는 두 손으로 그 글자를 가만히 짚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마님, 우리 오라비가 누명을 쓴 까닭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곡간 안에 호롱불이 한번 일렁이더니 그 빛이 장책 위에 박노현 석자를 정확히 비추었답니다. 진짜 장책을 손에 쥔 작은마님은 그날 밤 늦도록 안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작고한 시아버지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 앞에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무릎을 꿇은 채 처음으로 가문의 며느리로서 다짐을 올렸지요. 아버님, 부디 이 며느리의 두 손에 잠시만 이 가문을 맡겨주소서. 이 며느리가 어머님 대신 호랑이가 되겠습니다. 정한수 한 그릇 위로 호롱불 그림자가 가만히 흔들렸고
사당 마루의 정막을 깨고 가을 풀벌레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습니다. 같은 시각 사랑채에서는 김주환이 처음으로 어머님의 약그릇을 직접 받쳐들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안방 문턱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김주환은 끝내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보태었지요. 어머님, 소자가 이번에는 어머님을 지키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큰마님의 매서운 눈매가 잠시 풀어지더니 이불 위에 놓인 마른 손이 가만히 떨렸답니다. 부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결심을 다진 이튿날 새벽 행랑채로 낯선 손님 하나가 슬며시 들어섰습니다. 박씨 어멈의 친조카로 성균관에서 서리일을 보고 있다던 젊은이였지요. 어느 시관댁을 드나들다 우연히 엿들은 이야기가 있다며 행랑채에서 어멈을 통해 한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노현이 매수한 시관 하나가 김주환의 과거 시험 답안지를 가짜 답안지로 바꿔치기 할 작정이며 그 가짜 답안의 초고가 박노현의 사가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성부 판윤마저 거짓 문서를 손에 쥐고 김대감 댁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도 뒤따랐지요. 박씨 어멈은 떨리는 목소리로 작은마님께 그 모든 이야기를 전했고 작은마님은 안채 마당을 가로지르며 어멈에게 가만히 일렀습니다. 어멈, 가짜를 잡으려면 진짜를 두 손에 쥐어야 하는 법일세. 그날 정오 무렵 사랑채 마루로 들어선 작은마님은 신랑 김주환 앞에 진짜 장책과 박노현의 빚 증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김주환의 눈매에 처음으로 매서운 빛이 스쳤지요. 부인, 이 모든 것을 누구의 손에 맡겨야 하오? 작은마님은 한 번 숨을 고르고 짧게 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시던 시절 가장 가까이 두셨던 분, 형조판서 한대감님 한 분입니다. 그날 오후 대문 앞으로 마침내 한성부 판윤 행렬이 들이닥쳤습니다. 거짓 관하문서를 손에 쥔 한성부 판윤은 김대감 곳간에 봉인을 붙이라 호령했고 하인들은 사색이 되어 마당 한켠으로 물러섰지요. 하지만 곳간 앞을 작은마님이 치맛자락을 걷어 올린 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한성부 관리들이 다시 한번 봉인 동의를 들이밀자 작은마님은 옷고름을 단단히 여미고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지요. 가짜 문서로는 우리 집 곳간 자물쇠 하나 풀지 못합니다. 안방의 큰마님은 정신이 들락거리는 가운데 가문이 끝나는구나 하고 마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랑채의 김주환은 과거 시험을 사흘 앞두고도 다시 배가 아파 책상 앞에 그만 엎드려 버렸지요. 집의 모든 문이 봉인되어 가던 그 순간 작은마님은 곳간 앞에서 옷고름을 단단히 여미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작은마님의 얼굴 위로 굵은 땀방울 하나가 흘러내렸으나 두 눈만은 맑은 물처럼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지요. 마당 한복판에서 박씨 어멈이 떨리는 목소리로 작은마님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작은마님,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작은마님은 잠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보찜 풀어놓듯 짧게 답했답니다. 어멈,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하오. 작은마님은 두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작고한 큰대감의 옛 동료인 형조판서 한대감에게 진짜 장책과 박노현의 빚 증서를 그날 밤 안으로 비밀리에 전하는 일. 다른 하나는 사랑채로 들이닥쳐 책상 앞에 엎드린 남편 김주환의 도포깃을 직접 움켜쥐는 일이었지요. 바로 사랑채 마루를 박차고 들어선 작은마님은 김주환을 일으켜 세우며 호랑이가 포효하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방님, 어머님을 살리고 가문을 지킬 사람은 오직 서방님 한 분이십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시거든 어머님의 호랑이 눈빛을 떠올리십시오.
김주환은 아내의 손을 마주잡고 어깨를 곧게 펴 보였지요. 부인, 그리하겠소. 어머니를 위해, 부인을 위해 과거 시험을 치르겠소. 두 사람의 그림자 위로 어사와 그늘이 들이우듯 사랑채 마루의 등불이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그 시각 박씨 어멈은 진짜 장책을 붙짐 깊숙이 감추고 한대감 댁을 향해 새벽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과거 시험 당일 새벽, 한양 도성의 시험장 앞은 그야말로 난리였습니다. 갓쓴 유생들이 줄지어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시험장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한편 시험장 안쪽에서는 박노현이 매수한 시관 하나가 가짜 답안지를 소매자락 안에 숨긴 채 김주환의 답안지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 시험장 바깥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형조 판서 한대감이 군졸 여럿을 이끌고 들어서며 두루마리 한 묶음을 시관들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진짜 장책과 박노현의 빚증서, 그리고 매수된 시관의 자백서가 정조 임금의 어명 한 줄과 함께 그 자리에 놓였지요. 그렇게 김대감 댁에 봉인됐던 종이가 한 장 한 장 떨어져 나갔고 시험장 안에서는 가짜 답안지가 한대감의 손에 들려 정조 임금 앞으로 향했습니다. 가짜는 끝내 진짜 앞에서 무너졌고 그날 밤 박노현의 사가에는 관아의 등불이 환하게 켜졌더랍니다. 박노현 일파가 무너진 그날로부터 사흘 뒤 한양 북촌에는 풍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사화를 머리에 쓴 김주환이 장원급제의 영광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한양 사대문 안에는 박노현의 그동안의 악행과 모든 모함의 전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김대감 댁이 이를 뻔하였던 가문의 명예는 오히려 한층 높이 세워졌지요. 안방에서 정신을 차린 큰마님은 아들의 어사화와 며느리의 환한 웃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평생 한 번도 풀어본 적 없던 비단 소매짝에 얼굴을 묻고 한참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일어나시지요. 작은마님은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가만히 잡으며 얼굴 가득 환하게 웃어 보였고 큰마님은 며느리의 손을 처음으로 마주 잡으며 엷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부엌 문턱에선 박씨 어멈의 흐뭇한 얼굴 위로 고요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어사와의 풍악이 가시고 봄이 한 번 더 돌아온 어느 아침, 큰마님은 안방으로 작은마님을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비단 보류 위에 놓여있던 것은 다름 아닌 곳간 열쇠 꾸러미였지요. 큰마님은 며느리의 손에 그 열쇠를 가만히 쥐어주며 한 번 깊게 숨을 골랐습니다. 이 집은 이제 너의 손에서 더 크게 번창할 것이다. 곳간 자물쇠가 풀리듯 큰마님의 매서운 눈매가 봄눈 녹듯이 풀어졌고 작은마님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어머님이 지키신 집안의 법도와 가문을 향한 어머님의 깊은 뜻을 곳간 깊숙이 잘 모셔두겠습니다. 한편 부엌에서는 박씨 어멈이 오라비의 누명이 마침내 벗겨졌다는 서찰을 받아들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 봄 이후 한양 북촌의 김대감 댁은 도성 안에서 가장 번창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작은마님은 곳간 열쇠를 손에 쥐고도 여전히 천방지축이어서 어떤 날은 마당에서 부채를 펼쳐들고 건무 흉내를 내며 빙글빙글 돌았고 어떤 날은 치부책을 끼고 앉아 곡간 곡식한 대박까지 손익을 따져 행랑아범의 입을 떡 벌어지게 했지요. 그 모습을 안 채 마루에 앉아 자수를 놓으며 바라보던 큰마님은 에휴, 저 상전 같은 며느리 녀석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도 입가에 미소를 감추지 못하였답니다.
사헌부 지평이 된 신랑 김주환은 사랑채 마루에서 아내가 따라주는 차 한 잔을 받아들고 호롱불 아래에서 환하게 웃었고, 박씨 어멈은 부엌에서 작고한 큰대감의 위패를 향해 매일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는 일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가문을 살리는 것은 굳은 법도가 아니라 사람을 품는 따뜻한 마음과 두려움 없이 한 걸음 내디디는 용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가정에도 김대감댁 작은 마님 같은 복덩이가 깃들어 곳간이 가득 차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봄날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